다음으로는 분자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자의 구조를 아는 것은 분자를 이해하는 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분자의 구조에서 분자의 성질이 어떠한지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분자의 구조를 예측하는데 제일 중요한 이론은 바로 전자쌍 반발 이론이라고 하는 이론인데요. 자, 전자쌍 반발 이론은 뭐냐? 분자 내의 중심 원자 주위에 전자쌍이 똑같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서로 정전기적 반발력이 작용을 해서 최대한 떨어져 있으려고 하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전자쌍을 공유하고 있건 공유하지 않고 있건 전자쌍이라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주위에 분포를 하고 있게 되면 얘네들이 최대한 떨어져 있으려고 하는 하기 때문에 그렇게 결합을 이루고 구조를 이룬다라고 하는 이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자쌍 반발 이론을 통해 분자의 구조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자쌍이 중심 원자 주위에 몇 개가 있느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 정해진 모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자쌍의 개수가 2개일 때 중심 원자를 가운데 이렇게 표현을 해놨고요. 그리고 주위에 전자쌍이 이렇게 2개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자쌍이 2개가 있을 경우에는 전자쌍을 이렇게 직선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배치를 하는 게 제일 반발력이 작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멀리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해서 결합을 이루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전자쌍의 개수가 3개일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결합을 이루고 있을 때가 반발력이 제일 작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쌍이 4개일 경우에는 조금 복잡한데요. 왜냐하면 2개랑 3개일 때는 평면 구조를 이루는 게 제일 반발력이 작은 반면에 4개일 경우에는 이제 입체 구조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전자쌍이 4개가 있을 경우에는 그림으로는 이렇게 그려놨지만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이런 식으로 중심 원자가 여기 가운데에 있으면 이렇게 유지를 한 다음에 위로 이렇게 하나가 솟아오른, 즉 이렇게 되면 무슨 구조라고 하냐면 정사면체 구조라고 합니다. 이렇게 결합을 하고 있는 게 제일 전자쌍 간의 반발력이 작은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합들에는 좀 몇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전자쌍의 개수가 2개가 있을 경우의 특징은 예를 들어 이쪽에 이제 다른 원자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결합의 각도가 몇 도냐면 180도가 됩니다. 180도가 되는 이 구조를 어떤 구조라고 하냐면 직선형 구조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전자쌍이 3개일 때를 한번 보면 이쪽에 다른 원자들이 이렇게 결합을 하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구조는 어떻게 되는 특징이 있느냐? 결합 각도가 120도를 이룹니다. 이쪽도 120도, 120도, 똑같이 120도. 그래서 이 구조는 끝에 있는 이 원자들을 주변 원자들을 이었을 때 어떤 구조가 나오느냐? 바로 평면 삼각형 구조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자쌍의 개수가 4개일 때는 아까도 설명했던 것처럼 정사면체 구조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때 결합 각도는 어떻게 되느냐? 109.5도. 결합각이 109.5도를 이루고 있을 때 이런 정사면체가 이루어지면서 제일 안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사면체.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전자쌍의 개수가 2개일 때는 제일
전자쌍이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형태가 이렇게 직선형을 이루고 있을 때, 그래서 직선형일 때 결합 각도는 180도. 그리고 전자쌍이 3개가 있을 때는 이렇게 평면 삼각형을 이루고 있을 때가 제일 전자쌍 반발이 적어지는 그런 형태고, 이때 결합 각도는 120도. 그리고 전자쌍의 개수가 4개일 때는 이런 식으로 정사면체의 입체 형태를 이루고 있을 때가 제일 전자쌍 반발이 작기 때문에 이렇게 정사면체로 배치를 하게 되고, 이때 결합각은 109.5도가 됩니다.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이쪽에도 전부 109.5도를 이루고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전자쌍의 개수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고요. 또 하나의 다른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전자쌍 반발력의 크기입니다. 전자쌍이라고 하면 그 루이스 전자정식에서 공유결합이나 이런 거 했을 때 보셨다시피 공유결합을 이루고 있는 공유전자쌍과 공유결합을 이루고 있지 않은 비공유전자쌍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전자쌍과 비공유전자쌍이 있게 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플로리나수소 예를 들었을 때 플로리나수소의 루이스 전자점식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수소에서 전자 하나를 공유하고, 이제 플로리는 원자과 전자가 7개가 있기 때문에 홀전자로 있는 전자를 같이 내놔가지고 수소가 내는 원자랑 공유결합을 이루는 형태로 분자가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플로리나 수소의 경우에는 공유전자쌍이 이거 하나, 그리고 비공유전자쌍은 플로린 쪽에 3개 이렇게 존재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공유전자쌍과 비공유전자쌍이 영향을 미치는 범위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공유전자쌍의 경우에는 전자쌍이 각각의 원자 핵들에 묶여있기 때문에 공유전자쌍이 반발력을 미치는 정도, 즉 공유전자쌍이 차지하는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작습니다. 왜냐하면 양쪽 핵에 둘 다 붙들려 있기 때문에 반발력이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이쪽에 둘 다 붙들려 있기 때문에. 하지만 비공유전자쌍은 다릅니다. 왜냐? 비공유전자쌍의 경우에는 결합을 이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차지하고 있는 그 전자쌍이 핵에 붙들려 있는 데가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래서 비공유전자쌍이 차지하는 공간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비공유전자쌍 같은 경우에는 이 플로린 핵 한 군데에만 몰려있기 때문에 얘가 반발력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공간이 굉장히 넓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비공유전자쌍은 그러면 반발력을 더 크게 행사할 수 있다고 보면 되고, 공유전자쌍은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주위 전자에 대해 반발력을 덜 행사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전자쌍 반발력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비공유전자쌍과 비공유전자쌍이 만났을 때의 반발력, 그리고 공유전자와 비공유전자쌍의 반발력, 공유전자와 공유전자의 반발력,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비공유전자쌍과 비공유전자쌍이 행사하는 반발력이 제일 크고, 그 다음은 비공유전자쌍과 공유전자쌍이 서로의 반발력이 그 다음으로 크고, 공유전자쌍과 공유전자쌍의 반발력이 그 다음으로 작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를 들어 정사면체를 이루고 있는 분자를 하나를 예로 들어보자면 여기 물 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비공유전자쌍이 2개를 차지하고 있는 구조가 되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쪽에 지금 여기 결합선으로 표시를 해놓은 데를 전자쌍으로 표시를 하게 되면 이렇게 하면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쪽에 있는 공유전자쌍 2개와 비공유전자쌍 2개를 비교를 해보면 이거 마찬가지로 전자쌍의 개수가 4개이기 때문에 정사면체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작은 공간 하나, 이렇게 작은 공간 하나, 그리고 이쪽에 큰 공간 하나, 큰 공간 하나,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가운데에 산소 원자가 있고 주위 이쪽 끝쪽에 수소 원자가 있는 이런 형태로 결합을 하게 되는데 공유전자쌍이 정사면체 구조로 있으려면 이렇게 앞뒤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크게 하나, 뒤로 크게 하나 이렇게 크게 있기 때문에 이 비공유전자쌍들끼리 반발력이 굉장히 커지는 형태가 되고 이 비공유전자쌍이 때문에 이 비공유전자쌍과 공유전자쌍의 반발력도 역시 더 커지게 돼가지고 이게 점점 비공유전자쌍으로부터 밀려버리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즉, 이러고 있던 애가 비공유전자쌍 때문에 더 작아지는 이런 효과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결합 각도가 더 작아지게 됩니다. 원래 정사면체의 경우에 결합 각도가 109.5도였는데 물분자의 경우에는 104.5도 그런 현상을 보게 될 수가 있습니다.